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일까요? 결산 예비 절차라고 정리했다. 그죠? 뭡니까?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을 한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하고 나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될 거다. 그지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들을 마감해야 됩니다. 계정 과목 마감할 때는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하더라. 왜? 당기 순이익이 먼저 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해서 당기 순이익을 산출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자본으로 넣어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시켜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한다. 이런 순서로 결산 과정이 흘러갔고요. 결산 예비 절차로서 결산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이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주 물어본다. 그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지요?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고, 다시 현금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더라. 통화 대용 증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파악합시다. 국세 환급 통지서, 지금은 쓰지 않는 내용인데 등장이 되었네. 자, 우리가 회사 법인입니다. 중간 연합합니다. 그리고 원천지수 과정을 통해서 이자 받을 때 원천지수 과정을 통해서 세금 미리 냅니다. 그런 부분을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이제 법인세 계산해 봤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중간연합 또는 원천지수 통해서 미리 낸 세금이 100만 원인데 1년 동안 세금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20만 원을 오히려 많이 낸 거다. 그지? 그러면 법인세 신고하고 나면 나라에서 우리한테 20만 원을 돌려줄 겁니다. 돌려줄 때 예전에는 등기로 흰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주는 게 아니고 등기로 국세 환급 통지서라는 내용을 보내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등기로 받은 요거를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이제 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리 있습니까? 요게 국세 환급 통지서라는 것이고 요거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한답니다. 자기압 수표, 우편한 증서 이런 게 통화 대용 증권이잖아. 그지? 이런 것과 성격이 똑같다 이겁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종이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전자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미리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국세 환급 계좌를 미리 거기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등기 같은 거 없이 그냥 그 환급 계좌로 보통 이건 바로 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조금 어렵게 출제하려고 쾌쾌 묵은 내용을 이제 그 구석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출제한 걸로 생각되네요. 좀 아쉬운데 어쨌든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모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자,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뭡니까? 금융상품이거나 또는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 이면서 and 취득 당시 취득 시점으로 따진다, 그지? 만기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기적금, 금융상품 맞습니다. 취득 당시, 맞습니다. 만기 3개월 이내 맞습니다. 그죠? 요거 현금성 자산이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금액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플러스 만 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해서 74만 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직원 가불금 같은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겠다, 그죠? 직원한테 돈 미리 빌려준 개념일 겁니다, 그죠? 직원한테 돈 미리 빌려준 거고, 뭐 대여금 성격의 자산으로 처리할 겁니다. 대여금 같은 걸로 보면 되겠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고. 선일자 수표, 이것도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는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기는 될 겁니다. 전산 세무 2급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제 굳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출제를 했다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 설명드려야 되겠다, 그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전산 세무 2급에서 그런 내용 공부한대요. 자, 낙서 지우고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선일자 수표. 당자 수표라고 볼까요? 당자 수표와 약속은 뭐의 차이점 봅시다. 자, 나는 물건을 1억 원짜리 구입하고 싶습니다. 1억 원짜리. 지금 외상으로 구입하고 싶어. 그런데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상대방 회사에서 야, 그냥 단순 외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좀 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어. 지금은 돈 없지만 6개월 후에 돈 줄게라고 하는 약속금을 발행해 줍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6개월 후면은 9월 1일 되나요? 만기 9월 1일이라고 적혀 있는 약속금을 발행해 주면 지금 당장 돈 안 주고 6개월 있다가 돈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당좌 수표는 뭡니까? 오늘 3월 1일 날 당좌 수표 발행하면은 당좌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은행 가가지고 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 상대방한테 돈 주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당좌 수표는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뽑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개가 차이가 있다. 됐습니까? 자, 약속금은 일종의 외상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 안 주고 나중에 줄게라는 외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약속금을 발행하려면은 은행을 통해서 중간에 은행을 끼워가지고 발행이 되고 은행과 상당한 신용관계가 있는 규모가 큰 회사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외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일리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소규모의 회사랍니다. 내가 소규모의 회사라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음 발행 안 해줍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물건이 필요해. 1억 원짜리 물건이 필요한데 어음을 발행 못해. 수표는 만기가 없다 보니까 좀 비교적 쉽게 발행해 준답니다. 당좌예금 통장에 돈만 있다면. 자, 지금 당좌예금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좋아. 아주 좋아. 그냥 바로 수표 발행해 주면 돼. 그런데 지금 당장 당좌예금 통장에는 돈이 없어. 그런데 수표는 발행을 지금 해야 돼. 돈은 나중에 주고 싶어. 9월 1일 날. 그때는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한답니다. 오늘은 3월 1일인데 수표 발행일이 9월 1일로 적혀 있는 요 상에 보이는 당좌 수표를 오늘 3월 1일에 발행한다 이겁니다. 먼 미래의 날짜가 발행일로 적혀 있는
이상한 그지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일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선빵 날린다 할 때 선자지 먼저 발행해 버린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리고 요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해. 6개월 있다가는 돈이 있을 것 같아. 6개월 있다가 돈이 있을 거니까 지금 이 수표를 받더라도 지금 당장 뽑지 말고 은행에서 6개월 있다가 9월 1일 날 좀 뽑아줘라고 서로 상호 합의를 하고 선일자 수표를 발행해 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표 받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9월 1일까지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전에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회사도 막 엄청 그냥 또 다른 제3자 회사한테 막 수표를 돌려버린다고. 그러면 시중에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의 날짜가 발행일로 적혀있는 수표가 막 돌아다니는 일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선일자 수표라고 부르더라 이겁니다. 말 듣고 보니까 외관상은 수표이지만 그 실제 성격은 뭐라고? 어음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선일자 수표가 발행이 된다고 그 실제 성격이 어음과 똑같으니까 발행하는 회사든 그걸 받는 회사든 전부 다 어음처럼 회계 처리하십시오. 그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고 우리는 어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받을 어음 계정 과목 또는 미수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될 겁니다. 따라서 선일자 수표는 통화대용 증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최근 근래의 실무에서는 선일자 수표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제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 작은 회사도 회사 카드 있잖아, 그지? 카드로 결제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거래 때문에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는 이제 최근 실물을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됐죠? 분석은 다 해드렸고 그래서 참고로 좀 생소한 개념 2개가 등장했는데 사실은 둘 다 실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내용인데 어쨌든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일까요?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죠? 자산의 차감 성격이다 보니까 그 위치가 부채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자리는 오른쪽이다 이겁니다. 기초금액이 오른쪽에 적히고 기말금액이 왼쪽에 적힙니다. 증가가 오른쪽, 감소가 왼쪽에 적힙니다. 그치요? 자, 정기월, 즉 기초금액이 5만 원이고요. 올해 대손 확정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기록되니까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의 제목란에는 반대편 계정 과목, 즉 외상 매출금 같은 거를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죠? 자, 요 XX라고 표현한 요 금액의 의미는 뭐라고요? 대손 확정 붕괴를 통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기록됐다라는 의미다. 그죠?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된 외상 매출금은 5,000원이랍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00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기록하고 부족하면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대손 충당금 금액이 5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만 적으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얼마? 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고 이 회계 처리를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에 이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었으니까 왼쪽에 기록하고 얼마? 5,000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목란에는 반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5만 원이 전기로부터 넘어왔는데 5천 원 써먹다 보니까 4만 5천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4만 5천 원 남은 상태인데 올해 말 목표 금액은 7만 원이랍니다. 4만 5천 원 남은 상태에서 7만 원으로 달려가려면 이제 추가 설정을 얼마 해야 됩니까? 7만 마이너스 4만 5천 원 하면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만큼을 추가 설정하자 이거지요. 붕괴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2만 5천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5천 원 이렇게 붕괴로 기록할 수 있고 이 붕괴를 그지 대손 충당금 총계정 원장의 오른쪽에 반영한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2만 5천 원 오른쪽에 적어주고 제목란에는 반대편 계정 과목 대손 삼각비라고 이렇게 딱 기재할 것이다. 됐습니까? 묻고 있는 거는 괄호에 들어갈 금액을 묻고 있거든요. 2만 5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정답이고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뭐 이러한 내용도 있기는 있답니다. 그 내용을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문제로 만든 거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즉 자산을 남한테 빌려주는 성격으로 받는 돈이 아닌 거를 찾으랍니다. 이자 수익 남한테 돈 빌려줬습니다. 내 돈을 좀 써라고 돈 빌려줘가지고 받는 거다 이겁니다. 배당금 수익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투자했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투자해줘서 고마워.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대가로 주는 걸로 본답니다. 로열티 수익 그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거를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가 받잖아, 그지? 사용해줘서 고마워라는 의미로 받는다 이겁니다. 상품 판매 수익은 뭡니까? 우리 물건을 소유권 넘겨주면서 받는 거다, 그죠? 매출을 의미합니다. 매출액, 제품 매출액, 그죠? 그런 거는 우리 물건을 빌려주는 거 아니다, 그죠? 그냥 소유권 넘겨주면서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랍니다.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죠? 기업회계 기준에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론적으로도 뭐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요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모양입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약간 쥐어짠 느낌이 좀 드는데, 그지?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나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열심히 선택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생소한 내용 나와 있다고 이 문제에 10분, 20분 막 시간을 몰빵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생소한 내용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자신감 있게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가정한다. 감가상각비 계산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3가지 있었다,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생산량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죠? 정답은 1번. 문제 6번.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내용도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빨리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까요? 1번.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죠? 무형자산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그리고 1년 넘어가는 장기간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비용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엄격하게 요소를 정했습니다. 그죠? 식별 가능해야 되고, 회사가 통제권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추가적인 요건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무형자산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 파악하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 등장했으니까 기업의 기준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이 내용을 부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비화폐성 자산은 물건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도 물건 성격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럼 비화폐성 자산의 반대말은 화폐성 자산이다, 그죠? 화폐성 자산은 일정한 화폐 단위로 가치가 결정되어 있는 자산이랍니다. 결정되어 있는 자산.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가치는 10,000원이라는 일정한 화폐 단위로 딱 가치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하잖아. 금액 1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돈 받을 겁니다. 얼마? 100만 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일정한 화폐 단위로 가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까? 비화폐성 자산은 이러한 화폐성이 아닌 걸 말해야 한답니다. 물건,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 기계장치 이런 게 대표적인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물건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계장치를 100만 원짜리 구입했습니다. 아니, 기계장치 말고 건물이라고 예를 들까? 건물 1억 원 주고 구입했답니다. 구입할 때 1억 원이었어. 장부에도 1억 원 기록해 놓았어. 그런데 건물 구입했는데 그 다음 달쯤 돼가지고 지하철역이 옆에 생겼답니다. 갑자기 건물값이 2억 원, 3억 원으로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죠? 그게 뭐라고? 물건, 비화폐성 자산이다 겁니다. 10,000원이라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치가 10,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러한 물건을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회계에서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파생시켜서 연결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했고, 외환 손익을 인식했다, 그죠? 외환 차손익,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을 합해서 외환 차손익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러한 계정 과목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인식한 거냐면, 화폐성 자산 또는 화폐성 부채에 대해서 인식한 거랍니다. 다만, 화폐성 자산 부채는 화폐성 자산 부채인데,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고 외화, 달러로 기록된 화폐성 자산 부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 외환 차손익을 인식했다 이겁니다. 미국에 1,0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 회사 장부에는 원화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치는 뭘로? 일정한 화폐 단위, 달러라는 화폐 단위로 제가 1,000달러라고 했나? 1,000달러라는 요 화폐 단위로 딱 가치가 결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달러랑 우리나라 원화랑 바꾸는 환율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또는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익 비용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러한 계정 과목들 공부했으니까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조금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쉬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부연 설명해 본 거고. 자, 1번 지문은 맞다 이겁니다. 물건을 말하고 물건으로 본답니다. 회계에서는. 그리고 1번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용어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2, 3, 4 지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2번 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2번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그렇겠지요. 개발 과정에서 든 지출인데 그거 중에서 자산 성격이 있는 거를 말한다 이겁니다.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일시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취지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자체에서 뭔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함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발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든 지출에 대해서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반드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거여야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고 금액을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고 뭔가 어설프다, 뭔가 모호하다 그러면 그거는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4번 지문으로 등장한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겠다 그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됐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답니다. 자, 감자차손 자본 조정이다. 그지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고 지금 자본 조정 찾는 거다. 그지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은 40만 원, 20만 원 합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문제 8번.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무의 단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영업이익은 의미가 뭡니까?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영업 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 외 비용
한 것이 세전이익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빼면 이제 단기순이익 될 겁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랍니다. 그리고 요 위에 내용에 영향 미치는 걸 찾는 겁니다. 노후화된 영업용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뭡니까?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 없고 사업 운영 자금에 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비용으로 계산했다.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 없고 3번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 선전비로 계산했다.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 거다. 그죠? 정답은 3번. 4번 기말 결산 시 외화 예금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비용 계정과 등장했을 때 이게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습니다.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를 말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요 세 개를 합한 게 제조원가다. 2번. 직접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매입 원재료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가 단기 재료비다 이겁니다.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틀렸다 그죠? 고정원가는 총원가가 일정합니다. 총원가가 일정하다 보니까 단위당 고정원가는 점점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단위당 고정원가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 3번. 4번 혼합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요소도 있고 조업도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요소도 있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는 것을 혼합원가라고 부르더라 이겁니다. 됐죠? 정답 3번 확인했고 2번 지문에서 조금 정확하게 고친다면 직접 재료 원가라는 용어보다는 단기 재료 원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그죠? 단기 재료 원가, 단기 재료비다 이겁니다. 단기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도 있을 수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용어를 고친다면 단기 재료 원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로 갈 때는 이 문구로 소개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0번.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7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700시간,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95원일 때 배부 차이는 얼마일까? 너무 쉽다 그죠?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율을 사용하되 조업도를 실제 조업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정 배부율이 얼마다고? 95원. 실제 조업도는 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잖아. 그지? 700시간. 넌 얼마입니까? 95 곱하기 665,001. 요게 예정 배부액입니다. 실제 발생 금액은 얼마다고요? 7만 원이라고. 그러면 과소 배부다 그지?
과소배부. 배부된 게 작다 이겁니다. 얼마? 7만 원 마이너스 66,500원 하면 3,500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보조품은 원가의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배부법은 무엇일까? 서포트 부문,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하는 부문으로 옮기는 방법이 3개가 있었다, 그죠?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제일 정확한 거는 뭐다고요? 상호 배부법이었다, 그죠?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일 정확하다. 대신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지요?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십시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주 물어보는 문제다, 그죠? 평균법이랍니다.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자, 물량부터 파악합니다. 제공품의 물량. 기초제공품 500개고 기완성도 있지만 무시한다 이겁니다. 평균법이니까. 단기 완성품 1000개, 단기 착수량 600개. 그러면 기말제공품 100개겠네. 완성도가 50%. 자, 파이프라인 있습니다. 자, 1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그냥 완성되어 버렸다고 가정합니다. 파이프라인 너무 길다. 조금 짧게 할게요. 자, 처음부터 출발해서 그냥 완성돼 버렸다. 1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자, 재료비, 가공비 뭐 전부 다 구해볼까요? 자, 1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00개요. 자,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답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되니까 50% 진행되어도 100% 다 받아먹었습니다. 100 곱하기 100%, 100개. 가공비는 야금야금 발생하니까 100% 곱하기 50, 100개 곱하기 50%, 50개로 기록할 겁니다. 그죠? 가공비를 묻고 있네요. 1050개입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요? 틀린 거 찾습니다. 2번.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 3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을 하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 될 겁니다.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랑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다. 그죠? 과세 대상은 3가지였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리고 재화의 수입, 요 3가지가 과세 대상이고, 그 과세 대상 3가지 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정의된다 이겁니다. 뭐, 과세 대상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게 납세 의무자.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전부 매입세 공제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그죠? 재화의 간주 공급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요게 자칫하면은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직장 연예비, 직장 체육대회비 뭐 이런 거는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딱 교통 정리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죠? 2번.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뭐 그죠? 뭐 이렇게 첫 글자 따서 뭐 기억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볼게요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제공, 이런 것도 사업하려고 하다 보면 필요한 걸로 보아주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정답은 4번이겠지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요게 사업상 증여라는 유형의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이겁니다. 그죠?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매우 자주 출제된다. 그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정리합시다. 첫 번째,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람은 2개 다 필요합니다. 그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상호 필요 없어. only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번째, 작성 연월일. 이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죠? 정답은 3번, 공급 품목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임의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9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